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3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치미의 진행자이자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한 유럽과 같은 출산율 0.67%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YQ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병 중인 마르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수사가 없네요. 네, 계속 없었어요, 원래. 아, 그러네. 응. 마르타님 무슨 병에 걸리셨나요? 저 목감기 걸렸는데 1월 1일 날 39도 찍었어요, 열을요. 39도 찍고 이제 한 2, 3일 열 펄펄 계속 끓다가 그래서 전 그때 코로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걱정했는데 당연히 코로나도 아니었고 그냥 목감기여가지고 지금 약간 맹맹하죠, 코가. 네. 네, 그래도 기침이 많이 잦아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침에 통화했을 때보다 목 상태가 많이 나아졌네요. 그쵸. 알바까지 하고 오셨던데. 맞아요. 제가 요즘 월화수목 금토일 일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알바 곧 그만두신다면서요. 알바를 이번 달까지 할까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요. 카페 알바가 진짜 재밌어요. 막 뭔가 타이쿤 하는 느낌인데 오. 막 엄마도 그러고 어제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 타이쿤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그치.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하고 엄마가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왜 심해요, 왜?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지금 어쨌든 지금 감기 걸렸죠. 그다음에 이제 전번 달에 제가 또 비브리오 폐혈증이었나? 뭐였죠? 조개 먹고 아픈 거. 아,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노로바이러스. 맞다. 너 굴 노로바이러스. 아니야, 굴? 저 그때 아니, 생굴 처음으로 먹고서는. 노로랑 비브리오 폐혈증 많이 다른데? 나 노로. 제가 작년에 노로 때문에 네. 네. 고생했어요. 제가 또 전번 달에 또 그거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내가 쉬지 못하고 이래서 그런 거다. 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영향이 있을 수 있지. 그런가요? 당연하죠. 그렇구나. 전 그래서 결론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눈물을 머금고. 축하합니다. 슬퍼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대기하는 시간에 들었는데 응. 그냥 응. 우리가 그 플랜 B 있었잖아요? 네. 플랜 B 기억나? 네. 기억나죠? 도시락 싸와라. 그래, 도시락 싸자. 도시락 싸자로 바뀌었습니다. 식비를 줄이자. 그만큼. 예. 맞아요. 그 도시락 싸는 게 생각보다 예.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죠. 아휴. 한 끼 그래도 예. 밥 먹으려면 10,000원 전으로 되잖아요. 생각해, 진짜. 네. 맞아. 저희 회사 아래 돈가스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와우. 진짜 요즘- 큰맘 먹고 먹어야 돼요. 점심 먹을 때. 쉽지 않다. 응. 근데 맨날 돈가스만 드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막 쌀국수도 요즘 막 무슨 12,000원, 13,000원 이러니까 진짜 밥값이 이런 장난 얘기해서 아니에요. 있잖아, 한식 뷔페 이런 거 저희 이 사무실 근처에 2개나 있는데요. 예. 그것도 8,000원이에요. 8,000원 맞아. 비싸요. 근데 요즘. 그것도 8,000원이면 싸다 이러고 맞아. 가서 먹는 식단이니. 그러니까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야, 결론은. 예. 월급은 내렸잖아, 심지어. 맞아요. 미안해요. 눈물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한국의 비교 문화와 저출산입니다. 올린 영상과 글을 보고 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되게 새롭지 않았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막상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많이 배우신 분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비교 문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 소감이라 깝깝하죠. 왜냐면은 저부터도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송치미 제목에 있는 저출산에 대한 저출산에 그쵸 기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갑갑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영상을 이제 또 다 눈치채셨겠지만 급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본 사람 입장으로 이거 한 번 보고는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없겠다. 영상을 이제 그냥 한 번 들으면 한 번 보면은 그냥 내용을 아는 거고 그래라고 하는데 좀 지나면은 머리에 뭐 많은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좀 하려면은 한 3번은 봐야겠다. 그치. 그런 그 생각 정도는 들었고 봐야지. 저 또한 지금 마르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출산에 저는 무출산이 거의 무출산에 가깝게 이제 결혼조차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제 거의 앞장서 비혼주의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 비혼주의자 아닌데 자꾸 비혼주의자가 되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사회적 비혼주의자네. 지금은 제가 출산이 자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왜냐면 저는 이제 아직 뉴질랜드 가기 전에 검사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가지 않았지만 네. 난소 나이와 네. 그 호르몬 나이, 네. 갱년기가 오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한번 하는. 왜냐면 올 때가 됐죠. 친구들은 이제 약간 갱년기인가 봐 자꾸 막 땀이 막 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되게 빨리 왔네요. 이것은 무엇인가? 요즘 그럼 내가 신경질 나는 건 그 이유였는가?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막상 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생겨도 못 낳을 수 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아 미안하다. 뭐 미안해. 제 소감입니다. 저는 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겉으로는 이 경제적인 문제 같지만 이 깊이 보면은 문화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문화적인 것도 크지. 나는 개인주의적인가 집단주의적인가 어떠세요? 저 딱 보면 어때요? 개인주의요. 개인주의죠. 딱 보면 개인주의지 뭐. 저 딱 보면 그냥 개주의. 개를 좋아하니까. 개주의도 맞고, 네. 저 근데 약간 뭔가 이 질문이 되게 헷갈렸던 게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개인주의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했거든요. 거야. 속도를 얘기해도 되죠. 뭐 그게 단순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썼는데 뭐 집단주의적인 개인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비율을 얘기를 해도 되고 그건 뭐 자유죠. 집단주의랑 개인주의를 가르는 카테고리랑 네. 이타적인 거랑은 조금 카테고리가 다른 것 다르죠. 같은데. 별개죠, 그치. 별개. 맞아. 별개인데 이거를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혼동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저는 회사야말로 되게 그 집단주의적인 그런 게 되게 발휘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 회사가 지금 회식이 진짜 심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요? 사장이 기러기래. 사장이 기러기 아빠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녁을 자꾸 먹자고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한 3번은 되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5일 출근 5일 하는데 3번이라고? 진짜로.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출근한 지 이제 6주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영식. 환영식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송년회 해야 된다. 그래 거기까지도 그냥 참았어요.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근데 막 무슨 거래처 사람 누가 왔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조금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별별 개 같지도 않은 이유도 들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쫓아다니면 한도 끝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힘들겠다. 이제 제가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 아침 회의 시간에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회식을 조금 힘들다 이랬더니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나만 생각하고 나 이타주의자인데. 근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가 막 나만 생각했나? 이러면서 되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할까 봐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회사야말로 그런 거를 강요하는 최고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 조직 문화는 좀 그렇죠. 진짜. 거기 회사는 좀 더 심해요. 똑같긴 하네요. 저 이렇게 심한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지만 미국 회사를 미국 회사인데 뭐 미국 회사는 그런 데 어딨어. 미국 회사지만 지금 사장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필요 없는 거야. 그럼 한국 회사야 그냥.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영상에 나왔던 그 토끼와 강아지와 당근. 내가 이런 거 사실 처음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다 까먹었죠 또. 그거 봤는데 뭐 섞으셨어요? 전 당연히 포유류를 섞었죠. 동물을 토끼와 개와 동물을 섞었죠. 근데 그거는 약간 개인주의다라고 나오는데 저야말로 거기서 이제 그 영상 가운데 그거 말고 이제 다음에
그 다른 분이 안경 쓴 그분이 한 거 거기 보면은 이제 개인주의자의 그 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아, 그게 그분이 한 거나? 뭐 그렇게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약간 개인주의가 맞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주변에 얘기하는 게 나는 제가 리더를 할 때 나는 후진국형 리더다.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입 닥치고 따라와. 약간 이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니들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대가리가 없으니까 네, 생각은 내가 다 했어. 너는 일단 따라와.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선택지를 잘 안 줘요. 선지자네, 선지자. 밑에 사람들 선택지를 잘 안 줘. 되게 준 것 같지만 어차피 그 선택지조차도 내가 답정너네, 답정너. A, B, C 모든 플랜을 갖고 있는 선택지야. 약간 이런 네. 사람이어서 네. 나만 개인주의자로 되게 멋지게 살고 밑에한테는 집단주의를 요구하는 꼰대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언니 밑에서 일하지 말아야겠다. 그쵸? 근데 뭐 사실 지금 하시는 일이 그렇게 음.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완전 네, 개인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회식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오, 좋다. 우리가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회의는 참석해라. 네. 그리고 뭐 교육엔 참석해라. 라는 거 말고는 회식은 뭐 안 오면 땡큐지. 생얼 금지, 슬리퍼 금지, 화장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곳을 출근할 수 없습니다. 저 늘 생얼로 오거든요. 아침에. 아, 그게 우리 회사거든요.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라고 하는 사장님. 저희 사장님.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이러더라고요. 회식 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집단주의적인 개인주의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개인주의적이긴 한데 집단주의적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뭐 그래요? 미국이나 그런 서구권 국가에 가면은 뭐 달라지겠죠.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아가 발달한다가 이제 그 질풍노도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춘기 시절이고 그게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고 이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 가치관 정립된 게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긴 한데 요 시기를 유학을 했던 분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와이큐치님 얘기한 것처럼 해외에 있었던 뭐 이런 거, 거기는 우리랑 완전 영국에 있었으니까 네. 완전히 우리랑 다른 환경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결국엔 한국에 여기서 일을 하지. 적응을 못해. 적응 못해요? 왜냐면 이 대한민국이 네. 의중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잖아. 그쵸. 저 사람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그쵸. 그게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 그러니까 맥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아시아권, 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그 고맥락 문화권에 속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일본은 그게 굉장히 심하고요. 저맥락 문화권이 뭐 말씀하신 영국이나 뭐 독일, 미국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나 배고파가 그냥 진짜 배고프고 그 동네에선 배고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음이 고픈 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족같은 의미들이 배가 고프고. 근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되게 어려워하고 아무리 외국 회사라고 해도 한국인이 다 일하는 회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의 그런 이거 이제 관계 중심적인 일을 관계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못 버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분한테 프레임을 준 거고 그냥 그 사람 사회화가 좀 덜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건가? 집단주의적 성향인가? 사회화가 덜 됐다는 거는? 그런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되게 본인은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이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큐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그 사람은 그때 거기서 그래서 그랬네라고 하지만 저는 사회화가 덜 됐다. 왜냐면 나가 산 거보다 여기 산 게 더 많은데 지금 들어와서.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 라고 생각했네요. 네.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비교를 하는 걸까요? 동질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용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만의 절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그 영상에서 보거나 이런 걸로는 뭐 나만의 절대 기준이 없어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영상을 보지 않았을 때도 제가 이 대본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갖고 있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체면치레한다. 근데 이게 되게 순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런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가면도 좀 많이 쓰고 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가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 여기 보면은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보고자 하는 가면을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 그게 뭐 이거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진짜 먹고 죽을 돈이 없어. 아니야, 딱 먹고만 죽을 수 있는 돈이 있어. 근데 누군가가 장례가 났어. 사랑부실하려면 장래에 조의금을 보내는 것처럼 예. 그런 식의 것들이 되게 우리를 좀 얽매이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면은 뭐 내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고 이만저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 내가 상황이 이만저만 하니 그만큼 하겠다 말들을 못 하는 거지. 내가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타님은요? 저는 소외되기 싫어서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 그렇게 입지 마, 입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뭐 조금 튀는 행동하면 애들이 따시키잖아요. 뭔가 예.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뭐 개성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성인 돼서는 달라질까 싶었는데 성인 돼서도 예를 들어 뭐 회사에 빨간 양말 신고 갔어. 그러면은 야, 너 양말 색깔 뭐냐? 특히 남자들 세계에선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좀 소외시키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학습이 돼 가지고 자꾸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내가 이 사람하고 옷차림새는 그래도 비슷한지 아니면 행동하는 것들이 좀 비슷한지 이런 거를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돼서 인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절대 기준이 있다가도 그 개성이 점점 인제 죽는 거죠. 죽고 인제 다른 사람한테 쉽게 묻어갈 수 있는 것 쪽으로 인제 좀 많이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되게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게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있지만 그 김경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이 좁은데 동질성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빨간 양말 신는다든지 아니면 누가 조의금을 안 낸 게 티가 팍 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존만한 땅덩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북적대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 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동질성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방향으로 향해 그치. 달려가야지. 그래야지. 그럼 뭐 예를 들면 농경사였던 논농사지였을 거고, 뭐 적을 맞서 싸우고, 뭐 아니면 폐허가 된 나라를 되살리고 뭐 그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젠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쵸. 많이 예. 달라졌죠. 많이 그래서 달라졌지. 일단 비교 대상이 많잖아요. 예. 비교 대상 많고 조그만 나라도 차이가 확 드러나니까 비교하기도 쉽고, 얘는 뭐 다 아파트 살고 다 차 타고 다니고 다 비슷한 학교 나오고 비슷한 회사 들어갔는데, 그리고 다 그 물질을 환산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아파트 몇 평, 예. 차 몇 cc. 그러니까 그런 거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런 나만의 기준을 가지기 쉽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라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오는 거를 배우다 보니까 내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들을 쭉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안전한 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따라가는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났다가 진짜 실패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 실패하면 갱생 불가능한 상황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런 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영상 그 주신 글 있었잖아요. 베스트 뭐 해서 농농사, 그러니까 밀농사. 밀농사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급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잖아. 그래서 그쵸. 어디서 옛날에 들었는데 이건 거야.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고 치면 거기는 명확하게 귀족 계급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서민은 응. 저 사람이 뭐 뭐 공작이 이게 저 집은 몇백 년 전부터 그랬고 우리 집은 몇백 년 전부터 이랬으니까 비교 대상을 삼지 않는데 근데 굳이. 대한민국은 갑자기 커진 거잖아.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뭐 정주영? 야 그 우리 동네 나랑 같이 학교 같이 다니던 놈이야. 이런 식의 비교가 되니까 그게 우라가 터진다라고 들은 게 있는데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뭐 쉽게 말하면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근데 재수까지 해갖고 이름도 듣도 못한 대학을 갔어. 근데 걔네 집은 부자였던 거야.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대출 없는 40평에 살아. 그러면 나는 걔한테 물고 늘어지 걔한테 공부 못했어. 맞아. 그 부모가 돈이 많아서야 이런 식의 비교가 너무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급성장을 해서 우리가 서로의 바닥을 알고 있었는데 했고 했는데 갑자기 벼농사 지역은 많이 그랬대. 그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던 건가? 그렇죠. 조선시대부터 그랬던 건가? 그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게 같은 학교를 다녔잖아요. 같은 학교를 그러니까 그게 동질성 아니에요. 동질했으니까 비교하기가 쉬운 거지.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그 루트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다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그런 거 존중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르타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을 들어가야지 안정적인 소득 가운데 남들처럼 산다. 아파트도 사고 그래야 장가도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제 요 시대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시대. 근데 이제 현재. 벼농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과거에도 그랬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 든 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고픈 거였다. 속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건가? 왜냐면 저놈도 나랑 비슷한 놈이고 그치. 제가 10마지기고 내가 11마지기니까 내가 쟤보다 별을 조금 더 받았어야 되는데 저놈이 땅을 사서 13마지기가 됐어? 이게 억울한 건가? 라는 생각을 그 자료를 보고 생각이 났어요. 비교와 경쟁에 찌든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비교와 경쟁 대상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나 잃은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비교하고 경쟁 대상이 되는 걸까요? 저 이 질문은 사실 맥락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맞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강남으로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매출을 뭐 400억 찍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었는데 제 마이기 암에 걸렸어요. 저희 자식이 비행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고딩엄빠가 됐어요.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하죠. 갑자기 이해가 확 되네요. 얘기 들으니까. 맞네. 저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이 이제 히네니 목사님이 이제 그 부도 이제 은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그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대신 다른 은사를 주셨겠지요. 라는 이제 우문현답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되려? 그냥 공평하진 않으시다. 항상. 일단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건 명백하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저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 찬양이 여러 사람 망친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마르타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긴 하지만 그 뭔가 체념한 거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근데 이제 왜냐면 더 건강한 신앙 같은 경우에는 주시든 안 주시든에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질문 같은 것 때문에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11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냈더니 우리 아이가 장학생이 되어 뭐 그건 서울대를 당신의 가고 신앙인 거고 그치. 당신의 일에 있는 거고 그게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오는 그 음. 오히려 박탈감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성공주의적인 그런 간증을 진짜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저희 교회에서도 꽤 얘기했거든요. 간증을 이런 간증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약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도 희망을 저렇게 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수 있다. 성공 사례. 난 상대적 박탈감 느끼던데? 왜 나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음. 주기 위해서 내가 근데 그 또한 음.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을 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서 엄청 잘 살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마케팅 하는 거야. 교회도 마케팅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치, 맞아. 너 이렇게 했지만 암 걸릴 수 있어. 너 그랬지만 네 자식이 고딩엄빠가 될 수 있어. 너 이랬지만 니네 가족은 이혼할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쉬쉬하는 거야 교회에서. 쉬쉬하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뭐 그렇긴 해요. 이게 되게 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 오늘 제가 되게 슬픈 장례 광고가 나왔어요. 한 10년 전? 10년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었어요. 백혈병, 뼈암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을 청년부 리더였기 때문에 그 집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막 제대를 해서 청년부에 좀 올랑말랑 하는 거 있잖아. 올랑말랑 할 때여갖고 막 청년부 리더들이 땡기고 연락할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그 형제랑 안치산도 갔어요. 네. 갔을 때 아버님이 그러니까 남편인 거지. 진짜 대성통곡을 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얼마나 아내를 저렇게 사랑했으면 저렇게 왜냐면 그분이 암투병을 좀 길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는 걸 봐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작년에 이 아들의 장례가 났어요. 왜? 아들이요? 네, 극단적인 선택에 진짜로 추정. 아이고.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와서 들었는데 얘가 이제 7급 공무원이었거든요. 세종시에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거잖아. 그치, 성공한 거지.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그때 그 남편인 아버님이 아내가 죽고 거의 삶을 놓은 거야. 그러면서 상실감이 엄청 물론 컸나 내 보다. 아들이 성인이 됐지만 그래도 얘도 엄마를 잃었는데 함께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부는 했지만 미만하고 저만한 일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오늘 제가 들은 장례 광고가 그 아버지이자 남편분의 장례예요. 아, 진짜. 아들이 언제 죽었다? 작년에 죽었다고? 작년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셨구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는 한 가정이 사라진 거야 지금. 근데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여기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남편분한테 뭐 너의 믿음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분이 그러니까 거의 신앙도 놓은 상태가 된 거야, 아버님이. 뭐 맨날 뭐 은퇴하시고 뭐 낚시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산으로 들로 막 이런 됐다는 거 보니 자연인이 되셨네. 신앙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주는 그거에 대한 거를 놔버린 내가 득하지 못하고 잃었을 때 오는 상실감을 전혀 그걸 메꾸지 못한다가 그런 지향적인 네. 그런 교회의 일들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비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거지. 패배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가정을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내가 아는 분이고 아들도 근데 그냥 이런 걸 오늘 좀 들었는데 뭐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네.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은 교회 잘 안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교회 갈 때 뭐 명품을 입고 하고 외제차 끌고 하고 자기 못난 것은 숨기고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하죠. 거의 뭐 오프라인 인스타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인스타그램. 특히 이런 거는 대형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내가 보여주는 모습을 대형교회 그것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형교회에다가 좀 잘 사는 동네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드러나는 것 같고
그 비교를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사람 간의 관계나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호주 같은 서구 국가나 심지어 중국보다 규범 혹은 윤리적 일탈에 관해 엄격한 문화를 가진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이선균, 설리, 구하라, 노무현, 노회찬 같은 공인이나 유명인의 자살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는 별로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명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덕적으로 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한국의 문화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에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왜 특히 정치인들의 자살이 생기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되게 청렴결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한낱 더러운 인간이구나라는 게 이제 까발려졌을 때 그 수치심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 응. 들게끔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응. 가지고 있는 문화였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 두려움에 자살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게 사실 누가 옆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낮은 면이 있었으니까 이거 밝혀진 게 너무 창피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 거 아닌가. 그 저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응, 그 윤리 의식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전에 그러니까 연예인도 그렇고 뭐 정치인도 그렇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일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느 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한 베네핏을 그 사람들은 다 얻으니까. 그러니까 월급 200달이 월급쟁이하고 그 진짜 한 달에 막 월천씩 버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200 버는 사람하고 1000 버는 사람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무게감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별로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높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마르타님하고는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 제 친구는 월천 버는 애도 아니고요. 가진 재산도 없는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죽고 싶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고 싶다. 막 왜냐 근데 자녀가 있고 하니까 자살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지금 힘든 거야 사는 게.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결국에는 누가 정말 생활고로 먹고 살 수 없어서 굶어 죽었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 명예 때문에 죽는 거야, 사람은. 내가 이거를 내 친구한테 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내가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저도 그게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 대단한 명예가 있어. 뭐 할복 같은 거는 할복. 할복? 내가 무슨 명예가 있기를 해. 내가 뜯길 돈이 있기를 해. 내가 유명이기를 해. 하지만 유명인이 아니어도 나를 알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마르타도 있고요. YQ체도 있고요. 미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나는 유명인이 아니지만 알려진 사람이잖아. 언니 우리의 연예인인데. 그러다 보니 네. 그거에 대한 수치심도 있는 거예요.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유명인인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러니까 그대로 이름이 알려진 거니까. 내가 이제 동굴에서 혼자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어머 제가 저렇게 잘 먹고 다니는 게 몰랐는데 제가 빚이 있었대. 이 말이 어려운 거야. 이걸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YQ님이 얘기하는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것과 우리가 이 집단 내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솔직히 다른 사람은 그냥 가십으로 얘기하고 관심이 없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못 견디는 거지, 그 수치심이. 그렇지.
근데 그거를 지금 마라타님이 얘기한 연예인들은 더더욱, 정치인들은 더더욱인 거잖아. 더더욱 대중의 노출.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더 크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 해외가 그렇다면서요. 어디는 정치인이 아니 그래 가깝게 우리 히딩크 응. 네덜란드? 본부인 있는데 애인 데리고 우리나라 오잖아. 응. 이게 대한민국이었으면 경질감이에요. 음. 대한민국 감독이면 그냥 경질이야. 근데 거기는 외국인이니까 걔네도 너무 당당하고 우리도 그냥 봐주는 게 있는 것처럼 네. 문화가 완전 다른 거지. 그 말해놓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막 어디야 자 모델 이소라 네. 모델 이소라의 유튜브 채널에 신동엽이 나갔어요. 아, 네, 예. 네. 그거 봤어요. 우리가 결혼했으면 야 혹시 우리가 진짜 타이밍이 맞아갖고 결혼했으면 근데 그걸 보면서 다들 헐리우드야. 그 헐리우드는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내 남편은 거기 나가면 안 되지. 이런 느낌처럼 약간 우리가 우리끼리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우리끼리 막 되고 안 되고 비교하고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스스로 그런 규범을 만들어 옥죄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송치미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한 의도가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이들의 자살이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엄격한 도덕성이 조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운 거죠. 위 사람들이나 유튜버들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사회적 규범이 느슨한 문화의 국가에 태어났으면은 죽거나 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고 그냥 뭐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그 부분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서 그런 국정감사 같은 아니 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막 자식이나 뭐 처자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 다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가족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그걸 정확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능력이 출중한데 가족이 그 발목을 잡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 그 예를 들면 뭐 자식이 도박을 하고 자식이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그 애비가 뭐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잘못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애비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장관이라든지 무슨 자리를 맡게 해서 일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소명할 책임은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마라타님 얘기하셨듯이 그만큼 돈을 얻고 그만큼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은 그만한 무게를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누굽니까? 뭐 유재석, 김연아, 손흥민, 페이커처럼 무논란, 무실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근데 그쵸. 저는 일단 저부터가 굉장히 실수가 많고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논란하고 무실수한 삶을 그렇게 선택받은 소수처럼 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지. 이것도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마라타님 얘기하셨듯이 실수를 용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잘못한 건 물론 그만한 합당한 뭐 죗값을 치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그 죗값을 치렀으면 용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거의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네. 그러니까 질타는 할 수 있지만 벌을 받았으면은 그냥 그래 벌 받았으니까 하고 그냥 그렇죠. 거의 뭐 이건 네. 부관참시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여유가 없는 국가다. 예. 망해버려라. 그냥 남 잘 내는 게 싫은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실수 하나 해가지고 이제 나락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은 이제 죽어봐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음. 그런 실수나 이런 잘못을 하더라도 죗값을 치른 다음에 용인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공인이나 뭐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 시민들한테도 결국엔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집단주의적 비교 문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 논문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부 네 동의하고요. 예. 네
우선 제가 저출산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4년 저도 차가 돼 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 4년 차가 돼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슬쩍 아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미고님이 왔다 가고 나서 아이를 안아보고, 이게 무성인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단칼에 꿈도 꾸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딩크의 삶을 살겠다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환경이고 어떤 삶을 살면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낳고도 충분히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낳고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성장의 감에 있어서 내가 이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좀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고, 네. 이런 거 등등등을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은 아까 비교 문화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 만드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크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휴먼시아라는 데가 있는데 왜 애들끼리 너 휴먼 거지라며. 휴거. 휴거. 근데 휴먼 엘사. 거지라며. 그거 응, 약간 응, 약간 허상이다. 뭐 응, 그런 말 진짜 애들 뭐 빌거 뭐 이런 거 쓴다고 하는데 응, 응, 그 실제로 애들이 안 썼는데 뭐 인터넷에서 응, 그냥 떠드는 얘기다 뭐 이런 응.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 지인이 학원 선생님을 하는데 그 지인이 진짜 하는 얘기들 애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서부터 이제 니네 아빠 차 몇 cc 타? 이런 거? 뭐 너네 아빠 차 무슨 클래스야? 이런 거. 강남인가요, 거기? 강남 아닌데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람의 그 성을 죽인다고 보죠. 약간 예. 사람의 성을 죽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꾸 주는 게 들게 하고 내가 잘 나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성동가도만 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애들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음, 아무래도 부모의 재산이나 자산에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끼리도 뭐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뭐 성적, 학교, 너 어디 학원 다니니, 너 뭐 그쵸. 과외 몇 개 듣니, 그, 학원비 얼마나 쓰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라도 애들 못 낳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그쵸. 그 전부터라도 예를 들면 뭐 너 거기 그 족소 다니는데 애 낳아가지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까지 어떻게 애 키울 거니? 그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너 그 지잡대 나와가지고 네가 뭐 킹대차 간무직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뭐야? 무슨 킹대차 거야, 이게? 뭐야? 현대차 응. 그 있잖아요. 그 공장직 어. 연봉 1억 받는데 응. 그런 복지까지 빵빵하니까 완전 개나 소나 다 달려들어가지고 여기 되면 거의 인생 핀다. 예. 못 들어버렸어요. 못 작년에 들어봤어. 되게 이슈였는데. 음.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비교랑 경쟁이 자연스럽게 저출산에 아주 큰 이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송년회 할 때 이제 저희 회사 투자자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송년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이제 저희한테 10억을 투자해주신 이제 그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 어유 대표님이 큰 손이네, 큰 손. 네, 제주도에 막 건물 주고 막 그다음에 어떤 큰 기업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손주 생겼다고 손주 사진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과장님은 이제 결혼했냐? 이래서 했다. 그러다 이제 애 있냐? 그래서 저희 4년 차인데 이제 애 생각 없다 이랬더니 애들 왜 안 낳냐? 보통 이제 일장연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애들 낳아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회사 다니기 싫었는데 지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 대출금이 생겼다, 집에. 그래서 남편이 대출금을 갚으니까 내가 생활비를 해야 돼가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애들 낳으면은, 그럼 내가 또 지금 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돈을 벌겠냐? 이랬더니, 이 대표님 갑자기 말이 싹 없어지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거든. 왜냐면은 이 그렇지. 사람은 자기 자식 얘기 들으니까 자녀 결혼할 때 아파트 해줬다 그러지, 뭐, 자녀 뭐라 그래야 되죠? 애기 손주 생기니까, 이모님?
이모님도 이야. 돈 다 대주고 한다는 거지, 인제. 그러면서 인제 그 대표님이 씁쓸하게 인제 저한테 그 사세네, 그 사세. 그러더라고요. 요즘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그 아이를 키우는 돈은 그 양육비는 할아버지한테서 나오고 그다음에 엄마의 정보력으로 애가 크고 아빠의 무관심으로 잘 자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뼈가 결국을 있네. 애를 키우는 거는 인제 이 부부만의 일이 아니고 이 부부의 윗세대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경제력 빌려와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인제.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애 낳는다는 게 되게 웃긴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단 제 주변에 다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그러겠죠. 어제도 이제 파티룸을 빌려 갖고 19명이 모였는데 제 친구들이 아이고. 다 결혼한 커플들이 있으면 안 한 커플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둘씩 애들이 다 있는 거죠. 정말 둘씩 낳으셨네, 그래도. 하나 안 낳고. 우리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큰애가 지금 고3 올라가고 제일 꼬맹이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갭 차이가 상당하네. 돈이 엄청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비슷한 거야. 근데 그 고만고만해. 안에서도 고만고만해 되게 달라지는 게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라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애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진짜 어머. 야 너네 집 왜 이렇게 조그매? 네 방은 어딨어? 이런 얘기를 애들끼리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친구가 마음 아파하고. 그래. 응. 마음 아플 것 같다. 근데 그 집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재력이 올 수가 없어. 내 친구 고하거든. 아니 다 돌아가셨다고. 네. 나 깜짝 놀랐네. 선천적 고아는 네. 아니고 아니죠. 후천적 고아. 그러다 보니 비교 문화가 애들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 요즘에는 옛날에는 휴거였잖아, 휴거. 휴먼시아 거지. 요즘에는 개근 거지. 개근 거지 뭐. 나 그거 들어봤어. 그러니까 너는 개근해? 너네는 여행 안 가? 아, 요즘은 그건 처음 듣네. 개근하면 거지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그거를 뭐 써서 뭐 무슨 활동 뭐 써서 내면은 애가 학교를 안 가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그때 많이 가고 이러니까 개근 거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야. 그거를 공공연하게 모두가 얘기하는 가운데 내 아이를 개근 거지로 키울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여행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몽클레어 옷을 안 입히더라도 요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주의적 비교 문화가 너무 크게 일조하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거의 그 이데올로기에 지배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 그러면 듣는 이제 것만 저는 되게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내 아이는 엄마한테 옛날에 그 있잖아, 뭐 등골 브레이커? 이런 거를 사달라고 하지 않는 아이로 키울 것이다라고 마음 먹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얘는 애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비교 당하는 것까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애들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마르타님 목소리가 많이 바뀌셨네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키우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내가 무조건 통제해서 내가 이런 아이로 키워야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출산이 그러니까 돈 자체가 이미 비교해서 나온 문제죠.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까도 송치민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내가 비교를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뭐 집단을 뭐 대안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뭐 산속에다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뭐 메노나이트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냥 내 동네에서 원래 살던 데서 살면서 그렇게 다른 관계를 맺던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은 이건 뭐 필연적인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당연히 전적으로 이 논문의 주장에 동의하고요. 땅덩이가 넓고 사람이 적고 개인주의적이었다면은 지금보다 애를 훨씬 더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뭐 연구 결과로도 밝혀져 있는데 아니 그냥 호주나 미국 보세요. 그러니까 거긴 땅덩이가 넓고 사람이 적잖아요. 미국 많구나. 그래도 땅덩이가 여전히 넓구나. 그 개인주의적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신경을 쓰고 싶어도 원체 멀리 살다 보니까 뭐 그냥 걔는 그랬대. 그래? 오케이. 그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멀리 사는 게 다 바로 옆동, 뭐 옆동, 옆집, 옆마을. 차가 바로 옆에 주차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기 얼마나 좋아. 같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머리 자르고 그렇게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엄격한 타인의 시선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물질 중심적이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주의적인 한국.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는 게 기적 아닌가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마르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기적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개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뭐 애들 갖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낳으라 그러니까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낳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긴 하고요. 네. 그냥 그냥 이게 그 기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응. 야 쟤네는 정말 힘든 마음 먹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안 들어.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기적인 거랑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을 뚫고서도 마치 그 진흙 속에 핀 장미처럼 꿋꿋이 애를 낳아서 기르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단 보기에는 제 주변에 이제 많잖아요. 응. 자, 오늘도 아기 첫 예배를 왔어. 내가 결혼해갖고 온 거를 봤었는데 셋째를 벌써요. 아, 무슨 뭐예요? 어이구. 막 다들 막 진짜 애국자네. 목사님도 나라에 애국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보면, 그러니까 저희 담당 목사님도 애가 셋이에요. 보통 돈이 목사님도 애 얼마나 많죠. 없겠어. 내가 셋이잖아. 근데 이제 뭐 얘기하는 저기 아니 그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 저만은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나중에 그 자리는 조금 공적인 자리여서 두고 사적으로 있을 때 얘기했지. 그래서 애국하려고 해놨어? 그래. 그냥 좋아서 애 낳은 거잖아. 그래, 좋아서 근데 낳은 거지. 목사라서 애가 생겼는데 낙태를 못한 거잖아.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내가 이거는 약간 섭리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딩크족이 여러 커플이 있었어요. 모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낳고 둘째를 낳겠다는 마음까지 먹고 있어요. 이 몇 년 차 때 딩크족들이. 나왔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지. 내가 걔네 그래요? 그 관심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좀 그렇게 생기게끔 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제가 마라사님하고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남편하고 같이 산다가 가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부인 건 맞지만 가족이 된다는 느낌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그 옷소매 붉은 끝동에 보면은 성덕임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정조인가? 걔가 얘기를 해. 우리가 드디어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표현을 해서 처음에 아니 지 마누라인데 아무리 그 첩이라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후궁 그랬더니 그 느낌과 다른 가족이라는 느낌이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요번 포인트에서 마라토님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냥 자기네가 그 좋아지게 애를 낳고 싶게끔 됐던 그 마음 자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고, 그러면 예. 누구는 내가 그러면은 거절했냐?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럼 나는 하나님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걸 거절했냐? 그건 아니고, 개개인에게 주시는 기적 같은 섭리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건 사실이다. 예. 모두가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도 다른 잡을 얻어야 되나 고민할 정도야. 애새 키우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돌아버릴 것 같은 건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면은 퇴출하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애들 낳는 그 부부들 심리가 두 개 같아요. 살만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전 잘 모른다에 한 표를 전 던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걸로 애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통찰력이 네. 떨어져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빠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인내심이 좋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예를 들면 결혼을 하기 전에도 고민을 하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잖아요. 뭐 어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심지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어디 먹으러 갈지 고민하는데 애를 낳을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과 숙고 끝에 애를 낳기로 하고 애 낳은 거잖아. 이런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잘 살든 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든. 아무 생각이 없었든 뭐 이유를 처치하고 떠나서 그래서 난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지 사실. 근데 예. 제 친구도 과반수는 계획 없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그러니까 했다가 피임을 제대로 생기고. 하라고 해, 안 날 거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계획보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랬거든요. 제 주변에는 술이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피임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생각보다 계획하고서는 임신을 하는 커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 낳는다고 뭐 실질적으로 부부의 인생에 이득되는 게 매우 적잖아요. 많겠지 뭐. 음. 자기네들도 모르는 행복이 열렸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이득은 아니잖아.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정신적인 이득 말고 물질 계측할 수 있는 양적인 이득은 적죠.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그냥 애한테 나을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뭐 부동산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뭐 코인을 사든 애한테 투자하는 것에 잘만 하면 몇 배는 벌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겠지. 예. 물론 인생의 행복과 그 가치가 돈에만 있는 건 아닌데 돈을 제외하고서라도 현 상황에서 한국에서 애를 낳아 키우는 거는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머가리가 빈 거거나.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애를 안 가지는 게 있습니다. 애를 안 가지고 그 대신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죠. 앞으로 한국의 비교 문화는 좀 약화가 될까요? 저출산이 해소가 돼서 중출산, 고출산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비교 문화는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왜 지금 Z세대 보잖아요. 왜 00년생이 온다라는 책 그런 것만 봐도 새로 나왔어요? 이제 90 네, 다음. 네. 그 아, 작가가 진짜? 잘 팔려가지고 00년생이 아, 후속작을 났는데, 냈구나. 예, 그 책이 더 재밌다고. 근데 그 추세를 봐도 개인주의가 되게 심해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서로한테 신경을 끄겠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비교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는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은 심화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먹고 살기 너무 팍팍해지는 게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그다음에 안정된 일자리라는 게 요즘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다들 자꾸 공무원에 목매는 걸 테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먹고 살기 다 팍팍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출산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저희가 이제 노인세대가 되면은 밑에 부양을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해다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들 하는데 예. 저는 그게 진짜 심각해질 거라고 봐요. 예. 이건 뭐 당연한 수준이에요. 뭐 옆나라 일부만 봐도 그 3D 업종들은 외노자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죠. 이미 농촌은 다 외노자 없이는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기사로 건설 읽기로. 현장도. 예, 건설 현장은 점점 대체되고 있고. 저는 이것도 또 우리 마라타님하고 갈리네요. 비교 문화는 의견이 좀 갈리시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오히려 훨씬 더. 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소득도 양극화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점점 그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그 수치가 있었는데 예, 돈에 대해서는 파렴치한으로 바뀌고 있대. 아, 이 표현은 제가 좀 거기서 그 교수님이 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돈에 대해서는 거의 파렴치한까지 가는 거야. 물불 안 가린다. 왜냐면 그 정도로 이 물질에 더욱더 크게 간다는 거는 이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한 밥 3끼 먹겠다고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옷 입겠다고 필요한 게 아니니까 비교 우위에 서고 결국에 싶어서. 그렇지. 비교 우위에 가 내가 쟤보다 여행도 더 잘 가고 내가 쟤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젊은 세대가 하는 게 뭐예요?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이거는 경험이 아니래. 경험은 소유. 경험은 어려웠던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경험인 거지. 이거는 그냥 소비인 거거든. 그렇지. 그거에 목매잖아. 점점 더. 그러니까 비교 문화가 약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저출산은 꼭 우리가 이 지금까지 집단주의적인 비교 문화 때문이라고 좀 많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했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저출산 해소가 되는 방법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전 국민을 멍청하게 만들면 돼요. 우리 옛날에 뭐 이디오피아 이런데 맞나? 그런데 지금 뭐 애들 에이즈 걸렸는데 그냥 애를 계속 낳았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콘돔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최고의 산하 제한은 여성의 교육이에요.
여자가 배울수록 우녀화 정책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요. 여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출산을 헤어날 수 없다. 제가 똑똑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정도니까 내가 바라는 남성상이 커지는 거고, 그럼 내가 바라는 그 남성은 또 자기의 여성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점점 외로워 뒤지겠다고 하면서 각자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거고. 물론 결혼한 사람들도 흑함을 보니까 더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했어도 돈이 없어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네. 곧 소멸할 것이다, 인간. 나는 맞아요. 그 전에 죽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 다 나도 두 분 다 연금 받고 디스토피아를 죽어야 꿈꾸시네. 되는데. 여러분 이래서 네. 개인연금을 열심히 가입하셔야 됩니다. 사적연금이 중요하죠. 사적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송시민님 대안이 결국에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신박하네요. 그 영화 있잖아요, 이리앗. 아 바보 바보들만 애를 계속 낳아서 나중에 맞아. 바보가 대통령이 돼 있잖아. 맞아. 냉동인간으로 있던 형사가 맞아, 구구단 맞아. 외우는데 세계에서 지구에서 제일 똑똑 뭐 이런 거. 상당 그 일리가 있네. 근데 저는 이게 세대 교체가 될수록 저출산이 지금 심해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저출산의 열차에 탔단 말이죠. 관성이 있으니까 국민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고방식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어갈 테니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그럴 텐데 비교 문화는 저는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200년? 200년까지 안 걸릴 거라고 보면 저는 음. 저희가 늙었을 때쯤이면 약화될 거라고 해요. 왜냐면은 인구가 줄고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 발달한 틈은 뭐 AI든 로봇이든 AI 로봇이나 아니면 외노자들이 와서 대체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꽤 늘어날 거예요. 아니 외노자는 우리가 외계 행성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노장 그냥 인구 응. 많은 데서 데려오는 거죠. 응. 그럼 그 사람들은 싸게 굴리는 거지.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좀 더 고위직에 우리 한국인들이 웬만하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소득이 그러면 늘어나서 국민을 멍청하게 만들겠지. 그 되게 수준 낮은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면서 자영업이 문을 닫고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 이거는 쿠팡이 좋은 일을 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이건 완전히 그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런 맞아요.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점점 우리는 멍청해질 거야. 그럼 애를 낳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미안해요. 애 낳았다고 멍청하다는 건 아니에요. 멍청해져서 애를 안 낳는 건 아닌데 그런 외노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이민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애를 낳고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면 그것만으로도 출산율이 올라갈 거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한국 원래 원주민들이 또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게 아니죠. 없어질 것 같은데, 극우 그게? 기독교 단체에서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걸 깜빡했네. 그럼. 극우 기독교의 장벽을 깜빡했네요, 제가. 근데 그 기독교의 장벽을 치워서라도 정말 필요하면은 드리겠지.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암울하게만 보시는데 생각보다 저는 기업들이 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서 제일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으면 외노자로 할 거고 외노자가 못 들어가는 데는 뭐 로봇으로 대체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익은 유지가 될 거고 그게 어떻게 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재용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던데?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근데 어떻게 돈과 근데 시간이 그 여기가 생겨? 사람이 줄어들면은 예를 들면 일본의 케이스만 봐도 지금 대학 졸업하면은 자기 원하는데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저출산이 계속 되면은 구인자가 우위가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뭐 지금의 뭐 그때도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그런데 LG나 그런 데는 탑 기업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허들이 낮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식으로 보면 좀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거네요. 왜냐면 멍청해져도 돈을 잘 벌고 먹고 살만 하니까 애를 낳게 되고 그러면 중출산 고출산 국가가 되지 않을까. 거봐 내가 말한 게 해법이라니까.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저도 호주에서 살았었잖아요 잠깐. 근데
여긴 진짜로 뇌 빼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아니, 진짜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거긴 그냥,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의 조건은 좀 그거라고 봐요. 멍청하든 똑똑하든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짜로 살기 좋은 나라고, 그 나라가 자연스럽게 애도 많이 낳겠지. 그러면 뇌 빼고 사는데 그냥 그 문해아가 문해아래 나오면은, 문해아 자식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면은 뭐 번성하겠지.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단순히 막 우민화 정책이 아니라 결국 그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봅니다. 잘 사는 멍청이들은 알아. 예. 결론이 그렇게 됐는데,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송치미를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사과하세요? 여기 계신 분도, 그 미곰님도 그렇고, 우리 또 청취자분 중에 이제 다둥이 가족분들에게 여러분은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용사라고 생각해요. 네, 먹고 잘하신 거예요. 살만하니까 저 나온 미워하지 거야. 마세요. 응.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애를 낳으신 분들이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멍청한 사회가 잘 사는 멍청이들의 나라가 되어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권이 해결이 돼야지.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데 과연 기본권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는, 대한민국 뭐 벼농사 어쩌고저쩌고 면 그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비교 안 하고 잘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베스트긴 하죠.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못 볼 꼴을 더 많이 보게 되겠구나, 미래에는 싶어서 그 꼴 다 못 보기 볼 전. 거래요. 잘 사는 멍청이들이. 뭘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웃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못 볼 걸. 못 볼 꼴. 전 왠지 우리나라 인구 다 소멸하고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갈 것 같거든요. 와. 그런 꼴 보기 전에. 상상도 못. 그거를 내가 살던 꼴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꼴 보기 전에 빨리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재밌었어요, 오늘. 그리고 비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좀 그러니까 좀 좋게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미국님이 지금 배가 많이 고픈 거보다. 고플만 하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는 그런 경쟁심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찌질하게는 되지 말자라는 게 오늘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너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 비교 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먹고 살기 팍팍해서 그래. 그러니까요. 그게 땅덩이가 좁고 자원이 없고 맞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은 네.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예. 총균세 읽으면은 그 책의 나 요즘 읽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 그런 전략 게임들 하면은 스타팅 포인트가, 특히 문명 그런 게임들 하면 스타팅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옆에 뭐 딴 적국들이 많거나 자원이 지원봐야 없으면은 되고, 바로 좆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선방했다 진짜. 예, 아. 정말 이렇게 이 족같은 나라에 성공한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만큼 그 부작용도 많다. 예, 스테로이드 빨고 달렸더니 관절염이 오고 척수염이 생겼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적절한 예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게 바로 제가 느슨한 문화관념을 지닌 개인주의자여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출산과 비교 문화의 관계가 깊다는 것도 알게 된 셀프 유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 혼자 생각한 거랑 그 두 분이랑 같이 의견을 나눠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so strong.